영국 항공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게이트. 25년 경력 영국 승무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왕실 전용기 출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전원을 살렸습니다. 비행기 심장이 멈춘 초유의 상황. 모든 공항이 거부했지만 단 한 곳만 문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편견이 산산조각난 그날 밤,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승무원이죠. 런던 히드로 공항을 베이스로 주로 장거리 노선을 담당해 왔습니다.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까지요. 특히 저는 7년간 영국 왕실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님과 윌리엄 왕자님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고 그분들이 직접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5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서울 노선 확대를 결정하면서 저를 아시아팀으로 배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실망했어요. 왕실 전용기에서 일반 상업 노선으로 게다가 동양 노선이라니. 물론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 경력에 비해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제가 익숙한 런던이나 파리와는 달랐습니다. 뭐랄까, 아직 유럽만큼의 깊이는 없다고 느꼈죠.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이 넓고 편리하긴 했지만 히드로나 샤를 드골 같은 오래된 허브. 공항들이 가진 무게감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빠르게 성장한 신흥공항 정도로 봤습니다. 오늘은 런던 히드로 공항 터미널 5 게이트 A23에서 출발하는 BA218편이었어요. 싱가포르까지 13시간 비행입니다. 보잉 777-302R 기종이고 승객은 총 298명이 탑승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기장은 데이비드 맥컬럼, 52세의 베테랑입니다. 비행시간 2만 시간이 넘는 분이죠. 부기장은 젊은 여성 조종사 사라첸, 중국계 영국인으로 실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저를 포함해 객실 승무원은 총 12명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날씨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다만 일본 상공에 약간의 난기류가 예상되니까 그 구간만 주의하면 됩니다. 엘리자베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물론이죠, 기장님. 언제나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수백 번 들었던 브리핑이었어요. 익숙했고 편안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14명, 비즈니스 클래스 48명, 이코노미 클래스 236명.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담당했어요. 이 구간에는 항상 익숙한 유형의 승객들이 앉습니다. 좌석 2어에는 투자은행 CEO로 보이는 남성이 앉았어요. 50대 중반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 노트북을 꺼내자마자 화면이 가득한 차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수건 가져다 드릴까요? 아, 고맙소. 그나저나 오늘 와이파이 상태 괜찮나요? 중요한 거래건이 있어서요. 네, 전 구간 안정적입니다. 좌석 사시에는 의료기기 회사 회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았어요. 60대 초반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류 가방에는 대형 제약회사 로고가 보였죠. 실례합니다. 샴페인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대신 생수 주세요. 탄산 없는 거로요.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좌석 6위에는 국제변호사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어요. 40대 후반 회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까지 얼마나 걸리죠? 약 13시간 예정입니다. 그럼 충분히 잘 수 있겠네요. 도착하면 바로 미팅이라서요.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승객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성공한 사람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코노미석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귀여운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부모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비행이세요? 네, 아기 데리고는 처음이에요.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25년간 봐온 아기들 다 잘 지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젊은 엄마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뒤쪽에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좌석 옆에 기대놓고 있었고 할머니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손주 보러 가요.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안내방송을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BA218편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석 승무원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오늘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약 13시간 비행할 예정이며 방송을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25년간 수천 번 했던 말들. 익숙했고 안전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로 이동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륙의 순간,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드러운 감각. 저는 이 순간을 25년간 수천 번 느껴왔지만 여전히 좋았어요. 런던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은 맑고 고요했어요.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고도 1만 미터에 도달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편히 쉬셔도 됩니다. 싱가포르까지 순조로운 비행 되겠습니다. 저는 갤리로 돌아가 다른 승무원들과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메인 코스는 구운 연어와 안심 스테이크 중 선택이었고 이코노미는 치킨 커리와 파스타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영화를 보거나 잠들기 시작했어요. 기내는 조용했고 조명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 상태를 확인했어요. 비즈니스석 투자은행 CEO는 여전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의료기기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국제변호사는 담요를 덮고 편히 자고 있었어요. 이코노미석 젊은 부부의 아기는 고맙게도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노부부도 서로 기대어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비행이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갤리로 돌아왔어요. 동료 승무원 레이첼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승객들 다 조용하네요? 응, 다들 피곤했나 봐. 이대로 싱가포르까지 무사히 가면 좋겠어. 25년 경력에 무슨 걱정이야. 당신만큼 안정적인 승무원 없어. 레이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 일반 승객들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25년 경력의 제게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인터폰을 들고 조종실에 연락했어요. 기장님, 기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유압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시스템. 비행기의 조종관, 바퀴, 플랩을 움직이는 핵심 장치. 심각한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승객들은 안심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레이첼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뭔데? 아직 몰라. 일단 지켜봐야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수많은 비행을 했지만 이런 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체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상공, 고도 1만 500m. 기체가 도쿄 관제권에 진입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갤리에서 다음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종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25년 경력 동안 실제로 들어본 적 없는 그 소리.
기장님이 즉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묻어났어요. 유압 시스템 어에 압력 저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승무원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레이철과 다른 승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죠. 비즈니스석을 지나가는데 투자은행 CEO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세한 기체 떨림을 느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영국 항공이니까, 보잉 777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국제 변호사는 담요를 더 끌어당기며 뒤척였어요. 승객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직은 5분이 지났습니다. 조종석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장님의 목소리가 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인 유압비로 전환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항공기의 유압 시스템은 이중 안전장치로 되어 있어요. 어가 고장나면 비가 작동하고 비마저 문제가 생기면 백업 인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신호였어요. 이런 고장은 보통 연쇄적으로 발생하니까요. 10분 후 제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경고음. 이번엔 더 길고 더 급박했어요. 유압 시스템 B까지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장님이 부기장과 긴급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빠른 대화, 계기판 버튼을 누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인터폰에서 기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어와 B 모두 고장. 현재 백업 시스템 C로만 비행 중. 조종관 반응 속도 70%로 저하. 비상 착륙 준비 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승무원들을 하나씩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기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고 있었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영화에 집중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기장님이 기내 방송을 켰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착륙할 수도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을 원위치로 해달라는 요청. 전혀 다급하지 않은 마치 일상적인 변경 사항을 알리는 듯한 톤이었죠. 하지만 승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잠자던 사람들이 눈을 떴고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화면을 멈췄어요. 기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비즈니스석 투자은행 CEO가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그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무슨 문제냐고, 심각한 거냐고, 얼마나 걸리냐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점검이고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요. 하지만 제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을 그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료기기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직감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갑작스러운 방송에 놀라 깬 거였습니다. 젊은 엄마가 당황해서 아기를 달래고 있었고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고, 곧 착륙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조종석에서 세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유압 시스템 C마저 압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없었어요. 세 개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장님과 부기장의 급박한 대화가 들렸어요. 비상 착륙 공항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쿄 나리타 공항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착륙 불가였어요. 태풍이 접근 중이라 활주로를 닫았다는 거였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상 악화로 모든 착륙이 중단된 상태. 타이베이는 어떤가요? 기장님이 물었습니다. 역시 불가. 폭우와 강풍으로 가시거리 제로. 상하이는요?
안개로 인해 시간당 착륙 제한. 현재 대기 항공기만 7대.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료는 35분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압 시스템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조종간 반응 속도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기장이 말했어요. 인천은 어떨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비상신호를 보냈습니다. 응답은 즉각적이었어요. BA218편 비상신호 수신 완료. 유압 전손실 상황 확인했습니다. 활주로 15살 비상 착륙 준비 시작합니다. 현재 기상 상태 양호, 풍속 12노트, 시정 10km 이상. 착륙 가능합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흔들림이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처럼 단호하고 확실했죠. 하지만 비즈니스석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CEO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섰어요. 그의 항의는 강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냐고, 한국공항이 이런 대형 사고를 처리할 경험이 있느냐고, 통계적으로 일본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의료기기 회장도 동조했습니다. 설비 규모와 경험치를 고려하면 일본이 더 확실하다고요. 국제변호사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기내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승객들의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연료는 30분치입니다. 일본 공항들은 모두 기상 악화로 폐쇄됐습니다. 인천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짧고 명확한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습니다. 기체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으로 한국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육지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 25년 경력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기준은 의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기체가 한국 쪽으로 선회하는 동안 기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을 사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기를 안은 젊은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어요. 저는 갤리로 돌아가 승무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비상착륙 프로토콜은 수없이 훈련받았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구명조끼 위치 확인, 비상구 작동 상태 점검, 응급 의료 키트 준비.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됐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인터폰에서 기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인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관제사는 현재 풍향, 풍속, 기압, 활주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해졌습니다. 활주로 15살 길이 3,750m, 표면 마찰 계수 0.7 비상 차량 배치 완료 예정 시간까지 분 단위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부기장이 물었습니다. 유압 전손실 상황에서 착륙 경험이 있느냐고요. 관제사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2019년 화물기 유압 고장 사례가 있었고 전원 무사히 처리했다고요.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고 팀은 대기 중이라고요. 그 답변을 들은 기장님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내 뒤쪽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요. 비즈니스석 투자은행 CEO가 다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쪽으로 갔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를 들먹였어요. 일본 공항들의 연간 비상 착륙 처리 건수, 유럽 안전 등급, 항공사 평가 순위. 한국은 그 어떤 항목에서도 일본이나 유럽 주요 공항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검증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죠. 의료기기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냉정했어요. 의료 대응 시스템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 시 트라우마 센터 운영 경험, 다국적 환자 응대 능력, 보험 처리 시스템까지. 그녀의 걱정은 구체적이었고 어쩌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국제 변호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착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어요.
한국법 체계가 국제항공사고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의 질문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조종실에 전달했어요. 기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현재 유압 시스템 심마저 30%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일본까지 갈 연료도 시간도 없다고요. 인천이 아니면 바다에 불시착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CEO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고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어요. 체념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 역시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25년간 런던, 파리, 뉴욕, 도쿄의 공항들을 거쳐왔어요. 그곳들의 시스템을 받고 그곳들의 대응을 경험했습니다. 인천도 여러 번 갔지만 비상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체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8,000m, 7,000m. 유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강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조종간 반응이 느렸고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코노미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바로잡혔거든요. 승객들의 불안이 공포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저는 기내방송 마이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심호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현재 비상 착륙 준비 중입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 좌석 등받이를 원위치로 해주세요. 승무원 안내에 따라주시면 안전하게 착륙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방송을 끝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천 관제탑에서 다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좌측 풍향이 12도에서 8도로 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에 맞춰 착륙 각도를 조정하라는 조언도 함께요. 관제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기장님이 감사를 표했어요. 부기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신 내용을 듣고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렇게 세밀하게 바람 변화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고도 5,000m.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도심 불빛,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 그리고 멀리 바다 위에 반짝이는 인천공항의 불빛.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비즈니스석을 다시 지나가는데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한 승객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영국인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인천을 믿으세요.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15년 전 인천공항에서 일했다고요. 그곳 사람들을 안다고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15년 전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고도 3,000m. 기체 흔들림이 심해졌습니다. 유압 없이 비행하는 건 거대한 새를 맨손으로 조종하는 것과 같았어요. 기장님과 부기장이 온 힘을 다해 조종관을 잡고 있었지만 기체는 계속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관제사가 다시 교신했어요. 현재 활주로에 비상차량 42대 배치 완료. 의료진 15개 팀 대기 중. 소방차량 18대 준비 완료. 그 숫자들이 놀라웠습니다. 42대, 15개 팀, 18대. 저는 순간 의심했어요. 과장이 아닐까요? 정말 저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장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안도했어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고도 2,000m. 이제 육지가 가까웠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활주로 불빛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차량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관제사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CEO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고도 1000m. 기장님이 최종 착륙 준비 방송을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의 위치로 갔고 저는 비상구 근처 점프 시트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하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고도 800m. 기체가 최종 접근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인천공항.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지만 지금은 그저 두려웠습니다. 기내는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견디고 있었죠. 저는 점프시트에 앉아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는 아이 머리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노부부는 평생을 함께한 듯한 손길로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투자은행 CEO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장실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그를 막았어요. 지금은 모두가 착석해야 한다고, 기장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공항을 재고려해야 한다고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 수 있지 않느냐고요. 한국 공항이 정말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깊숙이 박힌 불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기준, 검증된 것만 믿어온 습관, 동양을 서양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는 오래된 편견. 그 모든 게 지금 그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어요. 의료기기 회장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유럽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처리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요. 언어 소통 문제, 보험 처리 절차, 의료 기록 관리까지. 그녀의 걱정은 전문적으로 들렸지만 역시 그 밑바닥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평생 유럽 기준으로 세상을 봐왔으니까요. 고도 600m. 기체가 더 낮아졌습니다. 유압 없는 비행기는 마치 다친 새처럼 불안정했어요.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흔들렸습니다. 기장님과 부기장이 온 힘을 다해 조종간을 잡고 있었지만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코노미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짐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공포가 기내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BA 218편, 좌측 풍향 10도 변화 확인했습니다. 20초 후 안정화됩니다. 고도 유지하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20초 후 바람이 잠잠해질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람의 변화를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정확히 20초 후 기체 흔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기체를 붙잡아준 것처럼 안정됐어요. 기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제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실시간 기상 레이더와 3D 풍향 분석 시스템으로 추적 중이라고요. 30초 단위로 예측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제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었고 기술이었고 그 무엇보다 경험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 국제 변호사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배치된 차량들이 보였거든요. 42대라던 그 숫자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소방차, 구급차, 정비 차량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저게 다 실제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고도 400m.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빛들이 선명해졌고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보였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제사가 다시 교신했어요. 현재 풍속 팔로트, 활주로 온도 섭씨 2도, 마찰계수 0.72. 착륙 조건 최적화 완료. 그 정보의 정확성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착륙 가능 여부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기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기장이 2명인 것처럼요. 기장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어요. 진입합니다. 고도 200m. 저는 안전벨트를 더욱 꽉 조였습니다. 주변 승무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제 쪽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코노미석 한국계 영국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확신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도 100m. 활주로 불빛이 눈앞까지 다가왔어요. 기체가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왼쪽 날개가 급격히 내려갔고 승객들의 비명이 터졌어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측 10도 조정. 5초 후 바람 안정화. 기장님이 즉시 조종관을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5초 후 기체가 수평을 되찾았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고도 50m.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장님의 손에 땀이 가득했을 거예요. 부기장도 숨을 참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눈을 질끈 감았어요. 30m, 20m, 10m.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충격이 기내 전체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유압 없이 착륙했는데도 말이에요. 기체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1km, 2km, 3km. 활주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대로 활주로를 벗어나면 어떡하죠? 그때 비상제동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기체가 급격히 감속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고 저도 안전벨트에 온몸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고요가 찾아왔어요.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기내를 채웠어요. 기장님의 목소리가 떨리며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그 순간 기내가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누군가 신에게 감사한다고 외쳤고 누군가 승무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이미 수십 대의 차량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 파란 불빛, 노란 불빛들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어요. 42대. 정말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 CEO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의료기기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제변호사는 천장을 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 그리고 약간의 당혹스러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춘 지 채 30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 광경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향해 일제히 켜졌고 차량들이 정확한 대형을 유지하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군사작전처럼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점프시트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레이첼이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그녀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죠. 저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소방차 18대가 기체를 중심으로 부채꼴 대형을 만들며 배치됐습니다. 각 차량 간 거리는 정확히 15m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간격이었죠. 붉은 회전등이 기체 표면을 비추며 돌아갔고 소방관들이 일제히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구급차 12대가 활주로 좌우에 두 줄로 늘어섰어요.
각 차량마다 의료진 2명씩이 대기하고 있었고 들것과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리허설을 수백 번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비 차량들도 도착했습니다. 대형 크레인, 견인 차량, 전원 공급 차량까지 각각이 자신의 위치로 이동했고 불과 2분 만에 기체 주변 배치가 완료됐어요. 비즈니스석에서 투자은행 CEO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매뉴얼이 아니야. 실전 경험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배치는 단순히 규정을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몸에 밴 움직임이었습니다. 기체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 사이로 한국 구조대원 3명이 올라왔어요. 선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그는 기내를 한번 훑어본 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승무원님, 인천공항 비상대응팀입니다. 부상자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한국어를 제가 통역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질문이나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3명의 구조대원이 기내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퍼스트나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이코노미석 맨 뒤쪽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서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구조대원이 70대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재고 할머니의 눈동자 반응을 확인했어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의 제스처는 명확했습니다. 어지러우신가요? 가슴은 괜찮으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구조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구조대원은 아기를 안은 젊은 엄마에게 갔어요. 아기의 호흡을 확인하고 엄마의 상태도 체크했습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구조대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곰 인형을 꺼내 흔들어줬어요. 아기가 잠시 울음을 멈췄고 그 사이 신속하게 검진을 마쳤습니다. 의료진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15개 팀이라던 그 숫자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2명씩 짝을 이뤄 승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의료진이 임신부를 발견했습니다. 이코노미석 중간쯤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무릎을 꿇고 임신부의 손을 잡았어요. 임신 몇 개월이세요? 제가 통역했습니다. 임신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7개월이요. 의료진은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고 휴대용 초음파 기기가 즉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기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태아 심박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저렇게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수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료진은 임신부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어요. 임신부가 눈물을 흘리자 간호사가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의료진이 올라왔습니다. 투자은행 CEO 앞에 멈춰 선 의사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불편하신 곳 있으십니까? CEO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먼저 봐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혈압 한번 재겠습니다. 안전 확인 차원입니다. CEO가 마지못해 팔을 내밀었고 의사는 신속하게 혈압을 쟀습니다. 수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시네요. 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생수 한 병을 건네고 다음 승객으로 넘어갔습니다. CEO는 그 물병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의료기기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순서가 다르네요. 국제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먼저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 먼저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럽이나 미국의 응급대응과 달랐어요. 거기서는 보통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석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그 다음이 일반 승객이었고 VIP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서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기장님이 조종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안도의 표정도 함께 있었어요. 구조대 팀장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객 전원 안전 확인 중입니다. 기체 상태는 정비팀이 점검하겠습니다. 기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팀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구나.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승객의 1차 검진이 완료됐어요. 부상자는 없었고 쇼크 증상을 보이는 승객 몇 명만 추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들을 별도로 표시하고 우선 하차 명단에 올렸어요. 하차가 시작됐습니다. 노부부가 가장 먼저 나갔고 임신부가 그 다음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부축하며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고 아래에서는 휠체어와 들것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젊은 부부도 우선 하차했어요. 아기는 이제 조용해졌고 엄마는 계속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대원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CEO, 회장, 변호사. 그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휠체어에 태워지는 모습, 임신부가 조심스럽게 구급차로 이동하는 모습, 그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광경. CEO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훈련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어. 회장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건 매뉴얼을 넘어선 무언가예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도 하차 준비를 했습니다. 기내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25년간 수천 번 했던 비행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존 뒤에 누가 있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42대의 차량, 수십 명의 인력, 그들 모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활주로에 발을 디딘 순간 영하의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12월 인천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어요. 하지만 주변 광경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추위는 금방 잊혔습니다. 42대의 차량이 만든 빛의 원 안에 우리가 서 있었어요. 소방차의 붉은 불빛, 구급차의 파란 불빛, 정비 차량의 노란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가 정확히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승객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부부는 이미 구급차에 탑승했고 임신부도 의료진과 함께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은 젊은 부부는 전용 차량에 배정받았습니다. 아기의 체온 유지를 위한 특수 담요까지 제공됐더군요. 그때 한 정비팀이 기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조명등을 켜고 유압 라인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3명의 정비사가 무릎을 꿇고 기체 밑바닥을 살피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였지만 그들은 장갑도 벗은 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손전등으로 유압 라인을 따라가며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처럼 정밀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정비팀장이 기장님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회색 작업복에 인천공항 로고가 선명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기체 점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유압 시스템 A, B, C 모두 완전 손실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주 유압 펌프의 베어링 파손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금속 조각들이 보이시죠? 이게 유압 라인 전체를 막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어요. 전문 용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착륙까지 버틴 게 기적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10분 내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기장님이 수동 조작을 완벽하게 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기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만약 일본까지 갔더라면요? 팀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연료 문제 이전에 조종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거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이제야 실감했어요. 그리고 인천을 선택한 게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었는지도요. 팀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영국 항공안전국과 보잉 본사에 이미 전송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상세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기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벌써요? 이렇게 빨리 문서화가 가능한가요? 실시간 기록 시스템입니다. 비상 신호받은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후 처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비즈니스석 VIP들도 주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투자은행 CEO는 정비팀이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장은 의료진이 장비를 정리하는 과정을 봤고요. 국제변호사는 전체 대응 시스템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CEO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정비사들 몇 시간째 밖에 있는 거죠? 비상 신호 받고 바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1시간 반쯤요. 1시간 반을 저 추위에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차 안에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늦을 수 있다고 했어요. CEO는 아무 말 없이 정비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손은 추위로 붉게 변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의료기기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저건 다른 거예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사명감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저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조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승무원 전체를 모았어요. 승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승객 전원 안전하게 이송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호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3일간 숙박과 식사가 제공되고 필요하신 물품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일이요? 네. 심리 상담과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고요. 그건 의무인가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권장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서 경험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고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숙소 배정이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은 이미 인근 호텔들로 출발한 상태였고 우리 승무원들도 차량에 탑승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활주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비팀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소방팀도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그들은 자리를 지킬 것 같았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20분 동안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밝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우리를 위한 데스크가 설치돼 있었고 직원 6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체크인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권 확인, 룸키 전달, 식사 안내까지 모든 게 신속했어요. 각 방에는 이미 기본 생필품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칫솔, 수건, 옷까지 심지어 사이즈별로 여러 벌이 놓여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지원 가능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압 고장, 비상 착륙, 그리고 인천공항의 대응. 25년간 쌓아온 제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깊어야 한다고 믿었죠. 검증된 곳만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건 달랐어요.
규모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태도였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생명을 바라보는 철학,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관성.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활주로에 늘어선 차량들, 작업 중인 정비사들, 승객을 돌보는 의료진. 모든 사진에서 같은 걸 느꼈어요. 헌신. 그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전문성이 무엇인지. 새벽 3시가 됐을 때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지 배웠다. 이튿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승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298명 전원이 한 곳에 모인 건 착륙 이후 처음이었어요. 다들 어젯밤보다 안색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잠자리가 주는 회복력이었죠. 노부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떨림이 많이 줄어든 게 보였습니다. 임신부는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아기를 안았던 젊은 부부도 보였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요. 비즈니스석 VIP들도 있었습니다. 투자은행 CEO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의료기기 회장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국제 변호사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공항 측에서 브리핑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호텔 컨퍼런스룸에 모두 모였어요. 29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 그리고 기장님과 부기장님까지 총 312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공항 비상대응 팀장이 앞에 섰어요. 어젯밤 활주로에서 봤던 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제 BA218편 비상 착륙 전체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비상신호 수신부터 착륙, 그리고 승객 전원 이송까지의 모든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어요. 19시 23분, 비상신호 수신. 19시 24분, 활주로 15살 폐쇄 및 비상차량 출동 지시. 19시 27분, 의료팀 소집 완료. 19시 31분, 소방팀 배치 완료. 19시 42분, 항공기 착륙. 19시 45분, 1차 안전점검 완료. 20시 15분, 승객 전원 이송 완료. 팀장은 각 시간대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비상신호가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부서가 동시에 움직였다고 했어요. 관제팀은 항로를 안내하고 정비팀은 기체 상태 분석을 시작했으며 의료팀은 부상자 시나리오별 대응 준비를 했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활주로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42대의 차량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3D 그래픽으로 보여줬습니다. 소방차의 위치, 구급차의 동선, 정비 차량의 배치까지 모든 게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투자은행 CEO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 배치는 얼마나 걸려서 완성됐나요? 팀장이 대답했어요. 8분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8분이라니. 42대의 차량을 저렇게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데 8분밖에 안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CEO가 다시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대형 사고를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2019년 화물기 유압 고장, 2021년 여객기 엔진 화재, 2023년 랜딩 기어 고장. 3건의 비상 착륙을 처리했습니다. 모두 인명피해 없이 해결됐고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3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장이 질문했습니다. 어제 의료 대응을 봤는데 트리아지 순서가 독특하더군요. VIP가 아니라 노약자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매뉴얼인가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돕습니다. 지위나 좌석 등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의료업계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수많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을 봤지만 저런 원칙을 실제로 실행하는 곳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국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사후 관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법적으로 공항의 책임은 착륙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팀장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법적 책임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다음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30년간 국제법을 다뤘지만 법을 넘어서는 책임감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고 나중에 말했어요.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팀장은 어제 투입된 인력을 소개했어요. 관제사 8명, 정비사 15명, 소방관 36명, 의료진 30명, 지원 인력 22명. 총 111명이 BA218편을 위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활주로에서 작업하던 정비사들, 승객을 돌보던 의료진들, 장비를 점검하던 소방관들. 모든 사진에서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중, 헌신, 그리고 사명감. 한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한 정비사가 무릎을 꿇고 기체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추위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CEO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오래 밖에 계셨나요? 팀장이 확인하더니 답했어요. 김주임입니다. 2시간 10분 작업했습니다. 2시간이나요? 저 추위예요? 네. 유압 라인 전체를 점검해야 했거든요. 중간에 쉬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CEO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죠?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자기 일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탔던 비행기니까요. 그 대답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단순한 답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강력했어요. 자기 일이니까. 사람이 탔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료기기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국제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CEO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레이철도 다른 승무원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한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코노미석 한국계 영국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제 저에게 인천을 믿으라고 했던 그 승객이었어요. 팀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공항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프도록 쳤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CEO와 회장, 변호사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나는 틀렸어요. 완전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제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무너졌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저는 그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들도 변하고 있다는 걸요. 오후에 심리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승객 한 명 한 명과 면담했어요. 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웠지만 전문적이었어요. 트라우마 증상을 체크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승무원님,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도 꼭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인천공항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렸던 활주로를 보고 싶었어요. 전망대에 올라가 15살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고 조용히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활주로 어딘가에 여전히 누군가 대기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비상을 위해, 다음 생명을 위해. 25년 경력의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진짜 전문성이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오늘 나는 배웠다. 사람을 지키는 건 규모가 아니라 태도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3일간의 인천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각자의 목적지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싱가포르로 계속 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받은 물품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보내온 작은 선물 상자. 열어보니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가 들어있었고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무사히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는 그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승무원들이 로비에서 모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려갔어요. 12명의 승무원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밝았어요. 3일간의 휴식과 상담이 효과가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믿지 못했어요. 한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다른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교과서였어요. 레이첼이 덧붙였습니다. 위기 대응의 교과서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난 3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비상착륙, 신속한 대응, 세심한 사후 관리.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단절이 없었고 빈틈도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저는 걸어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제대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12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좋았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밝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 저는 저 공항을 의심했었어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충분히 준비돼 있을까? 정말 안전할까? 온갖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111명의 전문가들,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철학. 공항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아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전망대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15살 활주로. 우리가 착륙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어요. 가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것 외에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제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저곳은 다시 111명의 전문가들로 채워질 거라는 걸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투자은행 CEO였어요. 그도 똑같이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당신도 여기 왔군요.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숫자로 세상을 판단했어요. 시장 점유율, 성장률, 수익성. 모든 걸 데이터로 봤죠. 저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바라보는 철학. 그건 엑셀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니, 과소평가를 넘어 무시했죠.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모두 틀렸어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진실이 들어왔습니다. 의료기기 회장도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국제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우연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 거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우리 회사의 응급대응 프로토콜을 전면 수정하겠다고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한 로펌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인천공항 사례를 추가하겠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 기준을 바꿀 겁니다. 이제 숫자만 보지 않겠어요. 사람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의들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298명의 승객 모두가 조금씩 변했을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1시간쯤 있다가 전망대를 나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비상대응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직원 몇 명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승무원님. 어떻게 여기까지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출국이시죠? 네.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무사한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법적 의무 이상으로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법은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시작점이죠. 끝이 아니라요. 그럼 끝은 어디인가요? 승객이 안전하게 다음 여정을 시작할 때요. 그때가 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로 깊이 숙였어요. 25년 경력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이 인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BA218편 비상 착륙 보고서 마이너스 인천국제공항 대응 사례 분석. 저는 3일간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정확한 의사소통, 체계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대응은 단순한 매뉴얼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항이 배워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에 전송할 예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한국을 의심하고 일본을 고집하고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 부끄러웠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기준을 가진, 더 넓은 시야를 가진, 겸손함을 배운 제 모습.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을 봤습니다. 노부부는 손을 잡고 창밖을 보고 있었고 임신부는 남편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의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VIP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3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팀장도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무사한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발적이고 따뜻한 박수였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 항공기였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저는 그곳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인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5년 겨울, 나는 인천에서 다시 태어났다. 25년 경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섰다. 진짜 전문성은 규모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진짜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겠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집으로 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요.